안녕, 짠! 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오디오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호쾌한 휴가를 가고 있습니다. 21년도는 해외를 못 갔지만 유튜브라는 세상에서 제가 한 해를 잘 놀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같이 일종의 뭐라 할까 전후 관계 같은 것도 세워지고 행복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오늘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이번 31일과 1월 2일 아주 달콤한 연휴를 보내고자 합니다. 원래 이제 연말은 정리를 다 하고 우리 펀드 매니저들이나 매니저들은 조금 쉬는 기간으로 삼죠. 펀드 매니저들이 쉬니까 뭐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로 좀 쉬는 거고. 그런데 올 한 해 어땠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의 경험이든 실패의 경험이든 모두 나를 성장시켜주는 자양분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11월 달 그 마지막에 그 애석함을 뒤로하고 떨어지는데 굉장히 괴롭긴 했습니다만 왜 올라야 되는데 왜 안 오르지? 좀 신기하네 이랬었는데 이제 12월 달 한 달 동안에 상당 부분 11월 달까지 빠진 부분을 만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역시나 이렇게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 만회하는 과정에서도 성공 스토리와 그 다음 실패 스토리가 모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월에도 복기록이 몇 개 작성이 되어졌고 그리고 계속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지에 대한 매매일지도 작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팁들이 있거든요. 이 팁들을 계속해서 수행을 하시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여러분들 계좌가 무럭무럭 자라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그냥 시장을 누가 알아요? 시장은 몰라요. 뭐 시장이 전부예요. 뭐 시장이 무선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하고 하다 보면 시장을 잘 이용해야 하겠구나. 그리고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죠.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저희 증시각도의 TV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섭렵해 나가실 수 있을 것이고 내 생각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왜 저 사람이 저런지에 대해서 이제는 좀 이해가 됐어 하는 일들을 차곡차곡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고요? 저도 오랫동안 경험을 해봤고 누구보다도 실패 경험이 많았고 그 실패의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또 수련했더니 이런 정도까지는 되는구나 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불가능한 거 아니고요. 모두에게 가능한 일이니까 믿고 같이 이 길을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왜 믿음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리냐면 어떻게 그렇게 학적이지 않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어를 써서 숫자가 난무하는 주식시장에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숫자와 자료와 데이터에 앞서 심리의 모든 것이 매몰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심리의 파고들을 일부 경랑을 거쳐오고 그리고 뭐 물론 앞으로도 거쳐갈 경랑이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피해야 하는 심리들은 거쳐온 선배로서 심리의 선배로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심리의 파고를 건디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데이터와 지적인 것과는 다른 과정들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선배로서 그 믿으라는 말씀 그거 믿고 따라오면 그 심리적 파고들을 넘을 수 있고 그러고 나면 그때는 이 지적 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되겠죠. 자, 오늘과 내일 미국 시장은 열립니다. 오늘 장은 12월 30일 장이고 내일 장이 12월 31일 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1월 1일은 쉬게 되는데 그래서 내일까지도 미국 장 마감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과 내일 미국 시장에 대한 조촐한 정리도 이 시간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12월 30일이 우리나라는 이제 마감일이지만 미국은 이제 내일이 마감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최강의 상승세를 보여준 것이 미국 증시였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과연 이게 내년까지 이어질 것인가 하는 의문은
합리적인 지금의 의심과 의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부분도 한번 소폭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먼저 미국 시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 주식은 소폭 약세였고요. 채권은 반대로 소폭 강세, 그리고 달러 소폭 강세, 엔화 약세 심화, 그리고 유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76달러를 돌파해서 76달러 중반. 금 가격은 다시 소폭 상승했고 비트코인은 반등하려다가 반등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눈에 가장 띄는 것은 엔화 환율인데요. 엔화가 115엔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에 115.20까지 갔다가요. 115점 초반대에 있는데요. 엔화가 굉장히 약세된다라는 점. 여기에 계속 올 한해 특징적인데 엔화 약세가 더불어서 원화도 약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90원 가까이에 임박한 상황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원화 약세는 위기 상황하고는 조금 궤적이 다르다. 그리고 또 위기 상황과 궤적이 다르다는 것은 엔화와 같이 비교해 보자. 심지어 원화는 엔화 대비 10대 100, 그러니까 100엔 대 1000, 그러니까 100엔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 경우는 원화 강세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통화라는 건 상대적인 이슈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달러 대비 약세이긴 하지만 달러 이슈가 워낙 전 세계를 오래 사로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국인 일본과 더불어서 어떤 환율을 조성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일본 엔화 대비로 한국 원화의 약세는 그래도 봐줄만 하다라는 점이고 이번 이제 주말을 통해서 나가게 될 그 홍충호 박사와의 대담, 홍충호 박사 대담 다음 주에 나갈 수도 있겠네. 거기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원화의 약세는 상당폭 지금 외국 투자, 미국 투자와 그리고 또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 그로 인한 달러 환전 이런 욕구들도 상당히 있는 거라서 지금 한국이 뭐 외환위기라 이런 상황하고는 전혀 질이 다르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코로나 상황은 29일 기준으로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30만을 돌파했습니다. 어마무시한 양이고요. 역대 최고치이지만 시장의 긴장감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표 발표됐는데요.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또다시 굉장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8,000명이 전주보다 감소하면서 19만 8천 명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12월 4일에 1969년 이후 최저치가 나왔었죠. 그때가 이제 18만 4천 명인데 거기에 다시 근접하는 양상을 보여주었고요. 12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가 63.1로 전월 61.8보다 높게 나왔고 예상치 62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네, 기업 뉴스 중에 재미난 것들 몇 가지를 오늘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50만 대 수준의 차량 리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50만 대가 이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인지 제가 확인 못했는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아시는 분은 미국에 계신 분은 말씀해 주시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면 뭐 별 문제 없죠. 그러니까 뭐 1% 정도 하락인 거 보니까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실질 리콜이면은 조금 충격이 좀 더했겠죠. 그다음 반도체 주식들이 대체적으로 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반도체 지수가 1.18% 떨어졌고요. 인텔이 제일 조금 떨어졌어요. 0.17 떨어졌고 퀄컴은 1.8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2.37,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1.8, AMD 2.1, 엔비디아 1.38 이렇게 오늘은 반도체 주식들 그동안 워낙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에 조금씩 내리는 흐름 보여줬고 정말 특징적인 거 하나는 중국 관련주들 이제 디지추싱 끝나서 그런가요? 디지추싱 이제 넘어오고 하니까 끝나서 그런가? 디지추싱도 장중에 5% 올랐고요. 알리바바 9.7% 폭등했습니다. 알리바바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중국 주식도 다 난리가 났는데요. 니오는 무려 14% 상승했고 거래량 상위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이도 10.5%, P&D도 10.07%, 그리고 JD.com 7.27% 등 어마무시하게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자, 요 부분도 과연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지 굉장히 관심인데 중국이 무조건 이제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로 가라고 하는데 중국 주식 중에 이제 장부 가치를 따져야 되는 주식들이 몇 개 있죠. 국영기업들, 은행, 그리고 이제 과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장부 가치를 따져야 되는 상황까지 지금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연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중요하고 중국 정부 당국이 이제 부동산은
요 얘기 할게요. 간단하게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은 2008년도부터 이 쌓여진 경제 적체를 경제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2020년에부터 했죠. 그리고 2021년 올해도 가열차게 했다는 걸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뭐죠? 2008년도 4조 위안의 돈을 풀고 나서 그리고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 정부들로부터 채권을 발행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땅 장사를 하게 해주면서 지방 정부들이 흥청망청하게 되었죠. 물론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거고 지방 정부들이 그래서 8%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자 과속 엑셀레이터를 밟았죠. 그것이 다 거품으로 왔고 부동산 거품이 심해졌고 이 부동산 거품을 그대로 두고는 2008년도 리만 사태의 중국판이 재현이 되고 그리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중국에서 시작될 그런 참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볼 수 없어서 거기에 대한 제어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게 빨랐느냐 늦었느냐 좀 봐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그 마지막 부스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있다가 나가게 될 오늘 내일 중에 나와야 될 김경환 그 신흥국 파트장과의 대담에서 나갑니다. 이번에 김경환 파트장과의 대담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처음에 조금 지루합니다. 한 10분, 15분. 말씀을 좀 길게 뽑으셨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제가 아주 쪽쪽 빨았습니다. 이번에 아주 정말 집중해서 들으면서 김경환 애널 가시는 길 휴가 날이었는데 가시는 굉장히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회자로서 대담자의 에너지를 쪽쪽 빨았다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지 미안하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니까 꼭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어찌되었거나 그 중국이 이번 2015년 이후에 마지막 부스터를 써서 가라앉히려고 했던 것을 완전히 실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미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늦었다고 보는 사람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안유아 교수님 같은 분이고 아니다 괜찮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김경환 파트장이나 전병선 소장님도 약간 그런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정말 저도 의문 상황인데 확실히 조금 늦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올해 그래서 부동산을 약간 부스터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부스터를 하더라도 소폭 상회 정도 수준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 그러니까 플러스는 해주되 부스터를 플러스는 해주되 평균 전체 시장 부양에서는 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의 부동산 관리를 하게 될 거예요. 이건 부스터가 아니고 관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근데 이거를 막으려면 어떤 식으로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쪽으로 부스터를 내죠. 그런데 여러분 말이죠. 반도체 지금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고 신재생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로 중국 경제가 안착할 수 있을까요? 경착륙을 피해서 연착륙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연착륙 시킬 수 있을까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시장 심리를 돌리고자 한다면 홍콩 시장이 어떤 식으로든지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해요. 뭐 보유 편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한쪽 시장을 작사를 내놓고 심리를 악화시키는 상태로 유지를 해서 다른 시장을 살리겠다? 제 생각에는 시장 규모가 뻔하거든. SAT를 여기서 얼마나 더 오르려고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따블 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홍콩 시장도 살리는 방향을 2022년에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오늘의 이 주식들의 상승이 무엇인지 앞으로 좀 잘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좀 말이 길어졌네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그 미국 시장에 대한 내일도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텐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리면 물론 내일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올해는 델타 변이 확산 등의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그런 위험 요소들이 오히려 시장의 상승을 촉매하는 부스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돈이 계속 풀리면서 자산 가격이 상승했고 공급 적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은 더 가속화되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속도 대비 연준의 행동이
빠르지 않을 것이다. 즉 후행적일 것이다라는 믿음이 연말 시장을 랠리로 이끌었고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시장이 중간에 조정을 거쳤습니다만은 조정의 폭과 길이도 길지는 않았다라는 거 우리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속되는 코비드 상황들이 긴축을 계속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올 한 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2021년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시장의 이슈는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공급 적체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죠? 이거 계속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반기에 끝날 것으로 예상했던 공급 적체가 1년간 지금 지속이 되어지고 있고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 공급 적체의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는 바로 미중 간의 무역 갈등과 무역 전쟁이죠. 트럼프 때부터 이어져 오던 미중 무역과 패권 전쟁이 미중 무역 갈등과 패권 전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여기서 변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들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으로 2022년에도 작용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고요.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공급 적체가 생각처럼 그렇게 잘 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공급 적체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고 반도체 공급 적체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게 파운드리와 함께 더불어 저가형 반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저가형 반도체의 문제는 중국 반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반도체에 있어서 중요한 플레이어 중에 하나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첨단 반도체의 부족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첨단 반도체의 문제는 파운드리에서 소화를 해주고 있어요. 왜? 마진이 높잖아. 왜? 애플한테는 TSMC의 전용 라인이 있죠. TSMC가 애플에 대해서는 그냥 아예 전용 라인을 깔아주고 있죠. 오히려 그래서 걸출한 팹립스 업체들인 퀄컴, AMD, 엔비디아 이런 애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정도 수준이죠. 워낙 애플은 마진을 잘 보장해주고 있는 회사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삼성한테 넘어올 것이고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2022년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우선적인 라인 그 확보 라인 그 뭐라 그럴까 대여라 공급의 우선자들이에요. 이 팹리스 업체들은 워낙 고가 사양을 만드는 업체들이니까요. 그런데 저가 사양 어떤가요? 일단 자동차 반도체가 지금 23년까지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요. 자동차 만드는 주요 회사들은 NXP 반도체, 인피니언, 르네사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ST 마이크로, 로버트 보쉬, 온세미컨덕터 이런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지금 자기네 거 증설의 거 풀가동 하라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에서 요구하는 반도체 수량이 엄청나게 폭증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네는 풀캐파를 돌리지만 자기네망으로 안 되는 건 12인치 웨이파 라인으로 지금 돌리고 있고 그리고 일부는 이제 팹라이트 전략이란 뭐냐면 자기가 공장을 더 지으려니까 이게 너무 천문학적인 돈이 드니까 이거 지었다가 잘못되면 망하겠으니까 기존에 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팹이 뭐야? 파운드리죠. 파운드리의 이 라인 하나를 우리가 팹이라 부르는데 이 팹을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팹을 주는 거죠. 그걸 일컬어 팹라이트 전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걸 주는데 얘네들이 일단 파운드리가 지금 어떻다? 풀 가동이다. 지금 풀 가동. 얘네들도 팹라이트 전략을 하면서 남한테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의 왜 파운드리에 대한 생각을 왜 작년이란다. 2021년 1월 달에 그렇게 강조하던 걸 왜 지금 얘기 안 하느냐. 2022년부터 드디어 꽃봉오리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윈터 이즈 커밍은 조금 너무 과하고 너무 디램만 초점 맞춘 거 아니냐. 물론 디램이 중요하긴 하지만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자 어찌되었건 이건 넘겨서 함에도 불구하고 좀 이건 파운드리 문제고 요거는 근데 말이죠.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과 적체 쪽은 어디서 나타나고 있어요? 센서지. 센서, 그 다음에 아주 저가형 아날로그 칩이요. 그리고 MCU,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중국이 점유율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 적체는 미중 무역 전쟁의 일부다라고 말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2022년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우리 앞에 대두될 것이다 라는 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 최근에 제가 이 업종 좋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던 업종이 PCB 업종이죠.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더 좋을 것 꾸준히 좋을 더 이어질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을 드렸었는데, PCB 부족이잖아요. 그리고 PCB들이 증설을 막 하고 있는데, PCB 부족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반도체 수요 폭증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PCB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주 쉽게 반도체를 담는 그릇이야. 반도체가 밥이라면, 쌀이라면 밥그릇이 PCB예요. 이 PCB 부족이라는 건 지금 밥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이 반도체 수요 폭증과 이로 인한 공급 적체는 22년도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흐름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자, 오늘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로 마감하고요. 지금까지 지금 그 S&P는 28% 이상 올랐고, 나스닥도 연초 시작 대비 20% 이상, 그리고 다우도 21% 이상 너무너무 큰 상승을 했습니다. 과연 내년에 좋을까요?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간선거 등등을 감안해 보면 21년도는 정말 미국의 우리나라 올 상반기 같은 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오히려 조금 대형 기술주들은 다 계속 좋긴 하겠죠. 그렇긴 하지만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너무 급등을 했다. 지수가 이 정도는 기록적인 거라는 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실 것 같아서 그래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진짜 기록적인 상승이에요. 장기 차트 시계를 보세요. 이렇게 올랐어요. 이것도 대단한 거라는데 이렇게 올랐거든 지금. 그래서 모든 것들은 영원히 성장하는 나무도 없고 모든 것이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점도 감안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저한테는 연휴고 여러분한테는 그냥 주말인데,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김단태와 함께하는 웹 3.0에 대한 이야기, 아주 재미난 이야기고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고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 될 것이고요. 그리고 김경환 애널과 함께한 올 한 해 정리와 내년 전망, 그리고 월간 서준식 빨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홍익희 선생님의 대한민국 무역사의 마지막 정리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은 걸 정리해서 홍익희 선생님과 대담하는 건데, 홍익희 선생님의 대한민국 무역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재미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주말 편성도 저희들의 정말 진짜 핵심 노하우들을 많이 담은 기름을 쪽쪽 짠 그런 코너들이니까 즐거운 시청해 주시기를,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복한 주말 되시고, 저는 내일도 미국 시장 마감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